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는가 네트워크 강의를 맡은 ITS 5기 컴퓨터 통신과학부 박재만이라고 합니다. 와, 잘생겼다.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세 개만 소개할 거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네트워크 일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네트워크와 인터넷 그리고 프로토콜, OSI, 7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와 인터넷이라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있는데 혹시 두 개의 차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유전하고 왜 모를까요? IP 수업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이버 사전에서 긁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트워크는 랜이나 모뎀 따위의 통신 설비를 갖춘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선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인터넷이랑 이더넷이랑 무슨 차이예요? 이더넷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나올 건데, 이더넷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 달라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친절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과연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깨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쓴 건데 혹시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심력 깊은 하객. 네, 김수지하고 읽어보시겠어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밑에다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써놨죠. 프로토콜은 약속을 의미합니다라는 뜻을 제가 이제 이쪽에다가 저만의 언어로 써왔어요. 근데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읽고서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었을까요? 당신만의 언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만의 언어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인간이 말을 하는데도 이토록 언어 장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동현형의 수업을 들으셨더라 알겠지만 0과 1로만 모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데이터를 표현을 해요. 그런 컴퓨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도 이렇게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럼 컴퓨터의 입장에서 과연 어떨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 학기에 실제로 과제를 했었던 리눅스에서 이제 데이터가 오고 가는 패킷을 잡아 놓은 덤프입니다. 유저 하나 넣었죠. 이쪽에서 지금 빨간색 터치가 되네요. 빨간색 사각형 같은 경우에 지금 센트라고 돼 있으면서 72FF, 72, 23C, 0, 21, 7D, 22 뭐 이런 숫자들이 막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을 할 때 오고 가는 패킷을 제가 이제 잡아본 건데 도대체 의미가 뭘까요? 이걸 제가 그래서 이제 헥사데시멀로 표현이 된 값이고 이거를 이진수로 실제로 컴퓨터가 다루는 값 같은 경우는 밑에다 제가 옮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0111110 11111111 0111 0010 001111 00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가는데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물론 못 알아먹을 뿐더러 실제로 기계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들끼리 미리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근데 이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센트에 보면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에 7, 2라고 돼 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컴퓨터에서는 맨 앞에 있는 7, 2를 보고서 아 데이터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마지막 7, 2를 보고 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끝났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요. FF7D23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는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알아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고 그것들을 얘네들끼리 미리 약속이 돼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것처럼 자기네들끼리도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간의 약속입니다. 맨 앞에 7, 2를 쓰자. 그 다음에는 FF03을 써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면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규격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는 것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에 의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아마도 들어본 것들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몇 개만 꼽아놨는데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죠. IP, PPP, UDP 이런 친구들을 이제 우리는 전부 다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의 약속을 다 가지고 있어요. TCP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3D로 시작을 하겠다. UDP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7F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내는 사람이 TCP를 사용을 하는데 받는 사람이 TCP가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제가 한국어를 하는데 김수지 씨가 한국어를 못할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컴퓨터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봤던 인터넷의 정의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초한 글로벌하고 이리적인 어드레스 공간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TCP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통신을 서포트하고 뭐 그 위에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라고 하면 네트워크라는 건 컴퓨터들 또는 다른 기기 간에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들을 소통하는 무언가를 전체를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TCP하고 IP에 기반을 한 굉장히 오히려 좀 범위가 협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가 좀 되게 내용이 심오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이거를 알면은 그냥 네트워크를 거의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다음과 같은 7개의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보낼 때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쏘게 되고요. 반대로 받을 때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시작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종료가 돼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셔도 돼요. 이거 한 번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 뒤에 가서도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7계층으로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5, 6, 7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이렇게 7개로 나누기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5, 6, 7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2, 3, 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레이어들에 해당을 하고 2, 3, 4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주셔야 할 게 OSI 7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7개의 기기가 컴퓨터 안에 따로따로 부착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치당 뭐 얘가 트랜스포트고 얘가 네트워크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2, 3, 4 계층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혹시 이영준하고의 OS를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커널이라고 들어있어요. OS 안에. 그 커널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연속적인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마치 내가 데이터를 쏠 때는 커널 어딘가에 있는 트랜스포트를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그 중에서 나오는 애들이 네트워크 레이어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다가 그 중에서 또 나오는 애들이 뭐 쭉쭉쭉 해가지고 실제로는 피지컬 레이어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랜선 또는 무선 인터넷처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논리적인 장치들이라고 보면 무방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들마다 실제로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 근데 이 레이어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뭐 포토샵 좀 잘하시는 분 있나요? 네. 포토샵을 해보시다 보면 레이어란 말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그럼 레이어라는 게 뭘까요? 층이죠, 층. 그렇죠. 뭔가 층층이 있는데 포토샵에서 레이어가 보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림판에 비해서. 그게 편리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층이 여러 개니까 그 층 각각마다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고 제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층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이미지로 저한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되게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개 레이어를 나누면 되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에서도 각각의 프로토콜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게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하는 일을 교체하고 싶을 때는 그 프로토콜을 교체하는 걸로써 다른 기능을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 중에 5, 6, 7 같은 경우에는 좀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요새는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서 그냥 좀 넘어갈 거고요. 2, 3, 4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게 컴퓨터과 친구들 보면 헤더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무슨 헤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과연 그 헤더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여기 있는 김수지 씨한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그 말이 그냥 알아서 찾아가진 않겠죠. 편지를 제가 정통막 앞에서 논다고 해서 그 편지가 알아서 날아서 이쪽으로 날아가진 않겠죠.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지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를 예쁘게 써서 우체통에다 넣어야지 집배원 아저씨가 갖다 주시겠죠. 네, 실제로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컴퓨터에서 내가 그냥 아무 데이터나 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을 읽고서 원하는 사람한테 가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내가 보낸 데이터는 상대방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작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페이로드 또는 바디 아니면 데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쪽은 일반적으로 유저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돼요. 왼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소가 되게 복잡하게 써있어요. 우리 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영대학 김수지로 끝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보충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헤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김수지한테 쏘고 싶다라고 해서 안녕하세요를 보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우리 누나부터 경영대까지는 지가 알아서 컴퓨터에다 착착착착 하고 붙여주게 돼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건 잠시 넘어갈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내는 샌더의 입장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받게 되는 리시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즉 카카오톡을 제가 이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카카오톡에서는 그거를 밑에 레이어로 내리고 트랜스포트 걸쳐서 피지컬까지 갔다가 랜선을 타고선 쭉 가가지고 무선을 통해가지고 김수지 씨 핸드폰으로 간 다음에 김수지 씨의 핸드폰에 수신되는 부분 피지컬부터 다시 차곡차곡 올라가서 김수지 씨의 카카오톡에는 제 메시지가 제 얼굴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 4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배워볼 건데요.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배워볼 게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부터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레이어 같은 경우에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권장을 하냐면 엔드 투 엔드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트랜스포트 레이어 안에는 보면은 포트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 포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컴퓨터로 요새 하나의 프로그램만 돌리진 않죠. 제가 뭐 한글 워드를 치고 싶다고 해서 기존에 켜져 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다 닫고 뭐 게임 다 끄고 카카오톡 종료를 해야지만 한글이 켜지진 않아요. 우리 멀티태스킹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가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느 프로그램을 위해서 찾아온 건지를 잘 모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진이 형이 저한테 이모티콘을 딱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게임 로딩 화면 중에 다음과 같이 이모티콘이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가 나겠죠. 이거 무슨 짓거리인가 싶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트 번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트 번호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서버들은 이 ITS 내에서도 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571번 포트 쓰고 있냐? 그거 내가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571번 포트 상에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그 포트는 내가 사용하니까 다른 사람 만약에 포트 두 개가 포트 한 개 위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중복해서 돌아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왜냐하면 데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찾아온 프로그램이 카카오톡인지 리그 오브 레전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포트를 우리가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서버같이 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그 포트 단위까지를 연결해주는 링크를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낼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내가 보내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면은 상대방 카카오톡 포트에 맞춰가지고 그쪽에다가 이거를 배달해 주세요라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엔드 투 엔드라는 건 정말로 프로그램밖에 못 찾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유저를 찾아가야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어 투 피어 통신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P 주소라는 말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IP 주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네이버 사전에서 긁어온 건데, TCP IP 프로토콜을 사용한 통신을 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밖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지목을 해주는 건 바로 어떤 거냐? IP 주소입니다. 내가 만약에 원진이 형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진이 형의 IP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원진이 형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 아까 이 올라가는 거 기억나시죠?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쪽에서 카카오톡이구나 해서 카카오톡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새 이건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쓰던 거는 IP 버전 4예요. 그래서 우리가 163.151.161.51 같은 게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쓰는 PC의 실제로 IP 주소네요. 그래서 4바이트의 주소를 사용을 했고 32비트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선 주소는 43억 개, 2의 32승계만큼을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43억 개의 주소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근데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4개로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32비트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게 IP 버전 6가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28비트 2에 128승 43억의 4제곱개만큼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좀 불편해지긴 했어요. 왜냐면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소를 외우고 다니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63.152.161.51.5일이라고 외우게 되는데 이거는 못 외우겠죠. 좀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계층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게 데이터 링크 레이어입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뭘 하게 되냐면은 홉바이 홉 통신을 권장을 해요. 낯설죠. 홉이라는 게 뭘까요,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신을 할 때 지금 이쪽에서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원진이 형한테 카카오톡을 보내고 싶을 때 랜선을 제 컴퓨터에다 꽂고 원진이 형 컴퓨터에다 꽂고 나서 데이터를 쏘진 않아요. 그럴 거면 직접 말을 하겠죠. 바로 앞에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랜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인터넷에다 물려놓고 나서 제가 보내면 이쪽으로 알아서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 친구?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일을 권장을 해주는 게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되고 그중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는 게 맥 주소라는 또 다른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신을 할 때는 총 6개의 주소를 사용을 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을 하는 샌더의 포트 번호, 받는 사람의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와서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 받는 사람의 IP 주소,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내려와서 보내는 사람의 맥 주소, 받는 사람의 맥 주소를 사용을 해서 총 6개의 주소를 가지고선 상대방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에 올려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그냥 허전해서 채운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회장님께서 열심히 얘기하던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라우터, 서브넷, 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스위칭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서킷. 회선이에요, 회선. 영화 보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옛날에 전화 왔을 때 어떻게 썼을까요? 우리가 번호 들으면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교환원들한테 여기 회장님 이 회원하고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직접 그쪽에다 꽂아줍니다. 그럼 둘 사이에는 다이렉트한 연결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말을 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말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어쩔까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형, 우리가 먼저 연결이 수립이 돼 있어야지 통신이 가능하고요. 동시통신 불가능이라는 것은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둘이서 이미 통화를 하고 있으면 제3자가 끼어들 공간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세 번째, 회선 교환 방식. 선을 이쪽에 꽂아놨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꽂아줬다가 또 저쪽으로 옮겨줬다가 이런 식으로 회선을 직접적으로 교환을 해줘야지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그 외에는 통신이 가능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서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랑 이제 대비되는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패킷 스위칭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 비전류형 연결, 비연결형, 동시통신 가능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쏘는 곳이 이쪽이고요. 만약에 받는 원진형 같은 경우에 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킷 스위칭처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설비가 되어 있는 망을 가지고서 제가 이쪽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신이 되는 방식은 우리 둘 사이에 먼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이 오고 가는 데이터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6개의 주소를 가지고선 이 중간의 길들을 지나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프로토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마치 데이터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아서 잘 찾아가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하나씩 오고 가는 데이터들을 이제 전부 다 패킷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패킷들이 갈 때마다 경로가 변한다 해서 패킷 스위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원진이 형이랑 카카오톡을 하는 동안 여기 있는 유자나도랑 카카오톡을 못하면 좀 이상하겠어요. 왜냐면 둘이서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쪽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치고 나서 똑같이 엔터를 누를 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진이 형을 찾아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회장님을 찾아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말했다시피 이제 패킷 스위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하는 친구가 바로 라우터예요. 라우터는 뭐냐면은
결국은 제가 쏘는 곳이 여기고 원준이 형이 저기라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여기를 지나서 가야겠죠. 그런 중간에 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면 데이터를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지나가면서 아, 이 친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라우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통순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오는 데이터를, 지나가는 데이터들을 봐야 해요. 그래서 아, 이 친구의 IP 주소를 봐요. 가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를 보고 나서 아, 이 친구가 가는 방향이 저쪽이네? 그러면 이쪽 길로 픽하고 넘겨줍니다. 아, 이 친구가 저쪽으로 가야 되네? 그럼 이쪽으로 픽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패킷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길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OSI 7 레이어 중에서 실질적으로 1, 2, 3 레이어만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이제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쏠 거예요. 그러면은 7654321 해가지고 지난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로 쏘게 되겠죠. 그러면 망을 타고 쭉 가요. 그러다가 갈림길을 만나요. 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딱 데이터 패킷이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친구는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애가 바로 라우터가 돼요. 데이터 패킷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일단은 갖고 올라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지의 주소를 알고 있는 건 어떤 레이어일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절로 가야 된다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친구였을까요? IP 주소였죠.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이 3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 의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패킷이 지나가다 이쪽으로 딱 도착을 해요. 그럼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 3계층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얘가 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요. 이쪽으로 쭉 올렸다가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도착을 했을 때 이 친구의 IP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저쪽으로 가는 친구구나.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다시 포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쪽 길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쪽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일을 해요. 도착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IP 주소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이제 헤더라는 게 있는데 그 헤더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7655431을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레이어에서는 각각의 프로토콜에서는 데이터 패킷에다가 자기의 정보를 하나씩 붙이게 돼요. 원래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돼 있던 친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지나가면서 뭐가 붙냐면은 받아야 하는 사람의 포트 번호, 쏘는 사람의 포트 번호를 앞에다 슬쩍 붙여놓고요. 그게 이제 다음 층으로 내려가서 앞에다 또 네트워크 레이어가 알아서 붙여요. 뭘 보낼까요?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 받는 사람의 IP 주소. 이 친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또 내려가요. 뭐가 붙을까요? 맥 주소. 앞에 맥 주소, 받는 사람의 맥 주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내가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커져서 가요. 왜냐하면 이런 주소 정보들이 없으면 아예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레이어들 간에는 여기를 이제 오히려 반대로 오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 패킷들이 오게 되면은 반대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면 얘를 까봐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아, 맥 주소 내 거 맞네. 나한테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 위로 올려줘요. 이것들만.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얘를 또 까봐요.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 내 거 맞네. 제대로 왔구나. 버리고 나서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포트 번호를 보고 나서 아, 카카오톡이구나. 그쪽에다가 전달해주고 끝나게 됩니다. 통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헤더라고 부르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까보기 전까지는 절대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우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얘가 1, 2, 3까지 깠다가 이대로 다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걸 3, 2, 1 순서로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길에도 슉 보내주면은 그 친구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 근데 왜 맥주소랑 IP 주소랑 왜 구분을 해요? IP 주소만 해도 엄청 많지 않나요? 그렇죠. 맥 주소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맞죠? 이쪽에서 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길이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길이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삥 돌아서 미국 지나가지고 가는 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트워크라는 거는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좀 빠른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라우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라우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라우터 입장에서 데이터 패킷이 왔는데 뭐 127.3.2.9라는 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데스티네이션을. 그러면 글로 보내야 되는데 이 라우터가 과연 전 세계의 모든 IP 주소를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진 못해요. 왜냐면 라우터에 그러면 검색하는데 그 라우팅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검색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얘가 알고 있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데이터가 왔을 때 그냥 그 녀석을 까보는 능력하고 자기 주변에 붙어있는 직접적인 라우터들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뭘 하는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맥 주소라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홉 바이 홉이에요. 그 홉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한 단계를 우리는 홉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는 IP 주소는 이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얘가 가는 동안에는 얘는 맥 주소를 가지고서 이쪽을 찾아갔다가 또 얘한테서 새로운 맥 주소를 부여를 받습니다. 이쪽 라우터로 가라. 그러면 자기의 맥 주소를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게 돼. 이 맥 주소가 아니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얘한테서 또 새로운 맥 주소를 받습니다. 이 친구의 맥 주소를. 왜냐면 얘는 이제 얘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겠죠. 바로 근거리 붙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한테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한 번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받은 맥 주소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갱신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맥 주소 같은 경우에는 한 홉을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샌더의 맥 주소만 유지가 되고 목적지의 맥 주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붙어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는 받는 사람이 맥 주소가 돼 있겠죠. 대신 IP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바뀌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면 이 맥 주소라는 걸 찾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라우터라는 친구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의 IP 주소하고 맥 주소를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IP를 보고 나서 뭐 얘가 이제 표를 이렇게 이따만한 걸 가지고 있어요. 127.3.2.6은 여기 그 사람의 맥 주소는 문자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만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고 32.7.8.9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성북구고 이런 식으로 실제 맥 주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라우터가 딱 받는 순간 IP 주소를 보고 나서 어디 쪽에 해당되네 그 녀석의 맥 주소는 이거니까 맞춰서 보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거라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패킷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경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똑같은 경로로 가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만약에 11번가에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그냥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한 번은 이쪽 길로 갔다가 한 번은 이쪽 길로 갔다가 한 번은 이쪽 길로 갔다가 5만 길로 다 다녀요. 최단거리 같은 거 없어요? 물론 최단거리를 관장을 하지만 그 최단거리를 또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걸로 물론 많이 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처리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이거를 올렸다가 다시 내려보내서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우터에 물려있는 컴퓨터가 한 10억 대쯤 된다고 치면은 얘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럼 막 가는 길 그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길들이 전송하는 그 데이터량이 엄청 많으면 그게 트래픽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터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우회되는 경로로 지가 알아서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라우터의 특징상 뭐냐면은 라우터의 원칙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너무 오래 잡고 있는다 패킷들을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TCP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TCP는 제가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럼 상대방에서 잘 받았어 라는 답장을 기다려요. 그 받았어 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진 않지만 컴퓨터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딱 접속을 했는데 화면이 안 뜨잖아요. 그거는 이제 걔한테서 에크 메시지가 답장이 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TCP 같은 경우는 기다려요. 좀 기다렸다가 안 오네? 다시 보내요. 또 기다려요. 안 오네? 다시 보내요. 이런 짓을 계속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답장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는 친구가 이제 TCP가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다 보면 인터넷이 바로 팡 하고 안 떠도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한 1초 있다 뜨기도 하고 2초 있다 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보냈다가 언젠가는 뜨는 경우고 아예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는 얘가 계속 보내도 아예 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그러면은 뭔 얘기가 들렸죠?
최단거리 얘기하다가 라우터가 너무 많은 게 몰리면은 뭐 질문하셨어요? 맥 주소 줄 물어보다가 맥주소 물어봤었고, 난 최단거리 물어보다가 뭐 트래픽 아, 발생 맞아. 이런 얘기. 그래서 라우터 입장에서는 말했다시피 TCP 입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더 이상 처리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패킷을 지가 알아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샌더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 지금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딴 데로 가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보내려다 이쪽으로 계속 보내다가 얘가 메시지를 휙 하고 보내요. 나 이쪽 안 되겠다. 그럼 얘가 아 이쪽은 안 보내야지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보내. 되게 똑똑해요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러한 통신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라우터가 되고요. 네, 그래서 라우터라는 건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해보는 걸로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기 가끔가다 보면 천장에도 드문드문 달려있는데 커피숍 같은 데도 항상 있고. 뭘까요? 그렇죠, 인터넷 공유기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라우터 역할을 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인터넷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만 할 뿐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을 해요. 이 라우터는 그리고 또 가정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 용량이 좀 작은 편이기도 한데 그 뒤에 이제 이러한 친구가 하나 붙어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살짝 알아봅시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서브넷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까 네트워크 레이어를 할 때 IP 주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IP 주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IP 버전 6가 나온다. 근데 IP 버전 4의 주소가 몇 개였을까요? 43억 개예요. 43억 개.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니까 뭐 모자랄 수도 있긴 하겠지만 PC의 보급률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가 없는 건데 인터넷이란 걸 만든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똑똑한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좀 유일하게 약간 멍청한 짓을 한 게 이쪽 부분이에요. 뭐라는 거냐면 IP 주소를 클래스별로 나눠놨어요. 뭔 짓을 했냐? 클래스 A, B, C, D이라고 되어 있어요. A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거를 구분하는 원칙은 뭐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IP가 0,0.0.0부터 127.25.25.25까지를 우리 클래스 A라고 불러요. 그 다음부터 128.0.0.0부터 191.25.25.25를 가지는 걸 클래스 B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앞에 걸 한번 봅시다. A 클래스를 보면은 지금 이야기가 맨 앞에가 0으로 고정돼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맨 왼쪽에 보면 IP 주소의 첫 번째 옥텟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0인 애들을 우리는 클래스 A라고 불러요. 무조건. 그러면 0으로 시작하면서 한 바이트가 몇 비트? 8비트. 그러면은 우리가 8자리 숫자를 구성을 하는데 0으로 시작하면서 제일 작은 숫자 뭐가 있을까요? 0으로 꽉 채워진 거. 그 다음은 제일 큰 숫자는? 111. 여기 1로 다 채우면은 뭘까요? 127이고요. 여기 0으로 다 채우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이 127로 시작하는 127까지 하고 0으로 시작하는 0부터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맨 앞에가 0 또는 127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IP 주소는 몇 개? 총 4칸이에요.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4칸이 있는데 여기가 0으로 시작하거나 127로 시작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우리 전부 다 뭘로 본다? 하나의 네트워크 망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이제 서브넷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설명이 안 나겠네요. 서브넷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다? 어떠한 클래스 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0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1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들도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개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00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111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한 바이트씩이니까 255까지 가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인터넷을 맨 처음에 딱 만들어서 IP라는 이 프로토콜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IP 주소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IP 주소를 이제 신청을 하겠죠. 사람들이. 저도 IP 주세요. 근데 이 아저씨들이 맨 처음에 엄청 신난 거예요. 클래스 A를 그냥 막 대학교들한테도 막 나눠주고 뭐 방위청이고 뭐고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혹시 이거 1로 시작하면서 000부터 1로 시작하면서 255를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나눠준 건데 1로 시작하는 건 너네 다 가져라고 해서 준 거예요. 1000부터 1255, 255, 255까지 너네 다 써라. 너네 맘대로 해라. 준 거예요.
이 주소가 몇 개 정도 될까요? 1600만 개거든요. 그러면은 스탠포드 대학에다가 너네 알아서 써 그러면서 1600만 개짜리 주소를 주는 겁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클래스 A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27개의 클래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0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127로 시작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127개를 그냥 조금 커 보이는 단체들한테 막 준 거예요. 너네 1000만 개씩 쓰라고 알아서 뭐 직원을 1000만 명을 고용을 하든지 어쩌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비슷한 원리예요.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클래스 안에 주소가 6만 5천 개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막 우리 학교 뭐 해봤자 3,000명, 10,000명쯤 되나요? 2만 명. 막 이런 데다가도 주고 뭐 조그만 중소기업에다가도 클래스 B 필요해? 그러면 주고 막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는 자신이 할당받은 IP 주소를 정작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IP 주소를 또 그걸 다른 데다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IP 주소가 모자란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1로 시작하는 거 너네 다 가져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딱 나눠주게 되면은 그 1로 시작하는 애들끼리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라고 해서 서브넷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주소로 시작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이제 서브넷을 형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친구들 때문에 IP 고갈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가 주소를 1670만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1670개씩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몇 개 구성할 수 있다? 127개만큼 구성할 수가 있고,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가 주소를 6만 5천 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네트워크 몇 개? 16,000개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6만 5천 개짜리 하나, 6만 5천 개짜리 하나, 6만 5천 개짜리 하나 해가지고 16,000개까지 가능하고,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게 나눠주자 해가지고 서브넷당 하나의 클래스당 주소를 254개를 가지는데 그거는 20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클래스 단위로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거 다 합쳐봤자 210몇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거에 비해서 특정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4가 모자라게 되고 그거에 대한 IP 버전 6가 나오게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이제 좀 다른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도입이 덜 됐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인터넷을 쓰는데 문제가 없죠. IP 모자라서 못 쓴다라는 이야기하는 친구는 못 봤죠, 아직까지. 어떤 원리가 작동을 했길래 IP 주소가 모자란 데도 인터넷이 전부 다 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나트라는 게 나와요. 나트라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떤 목적으로 나왔던 거냐면은 보안 목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제 이름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에서는 박재만으로 사는데 일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박철수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일산에 와서 아무리 박재만 찾아봤자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겠죠.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박철수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를 이제 아까 말했던 서브넷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서브넷을 관장하는 라우터가 하나가 존재를 해요. 그 밑에 이제 서브넷들이 막 몰려있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공유기가 이제 그 서브넷을 형성하는 공유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라우터가 그 친구들한테 새로운 주소를 할당을 해요. 아, 네 이름은 지금부터 뭐 김철수야, 아니면 네 이름은 김영희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새롭게 싹 다 배분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데이터가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될 때 이 친구가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사실은 고원진인지롱 해가지고 고원진을 목장에서 보내고, 도성인인지롱 해가지고 보내고, 그쪽에서는 답장이 어떻게 올까요? 고원진, 도성인으로 오겠죠. 그러면 그걸 받은 다음에 자기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김철수, 김영희를 바꿔가지고 다시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내부하고 외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나트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리 이제 내 IP를 알고 나서 찾으려고 들어와 봤자, 왜냐면 내 안에서, 그 서브넷 안에서 내 IP는 다른 주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게 이제 스턴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도 되게 심오한 친구인데, 혹시 아까 포트번호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뭐였을까요?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어떠한 할당번호를 줘가지고 카카오톡이 65번 보면 65번으로 오면 카카오톡한테 휙 던져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보면은 우리가 나트 또는 이런 라우터들도 보면은 각각의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IP 주소가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IP 주소 모자른 걸 한번 해결을 해보자. 어떤 짓을 했냐면은 각각의 컴퓨터를 라우터에 포트에다 물려버린 거예요. 마치 프로그램처럼. 이 친구의 주소는 88.66.86.66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88.66.86.66에다가 포트 번호 31번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쏴요.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31번에다가 이 컴퓨터를 할당하는 걸 지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31번 포트네? 이쪽으로 보내줘야지. 보내주겠네. 실제로는 하나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IP 주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내부 서브넷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스턴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게 대부분 보면 아마도 지금도 컴퓨터에서 IP 컴퓨터 찾아보면은 192.168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92.168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92.168.0.1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수천만 대가 넘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데이터를 쏘면 어디로 갈까요? 못 찾아가겠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프라이빗 주소를 가지고 이 안에서만 통역이 되는 주소고 걔네가 밖으로 나갈 때는 이 녀석 이름으로 바꿔치기해서 나가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저 IP 주소, 저쪽에서 온 거구나라고 알게 되지만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내 IP는 지가 192.168.0.1인 줄 알고 있거든요. 나가면은 지 이름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그런 원리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IP 고갈 문제였던 문제가 사실상 이 스턴이 거의 해결을 해버렸어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IP 버전 6가 특별히 도입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취해가지고 개발은 좀 오래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아직 못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들어 놓은 게 아까워서 도입을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무선 통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트워크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까지 대충 아시겠나요? 근데 아까 포트번호, 스턴에서 또 포트번호가 또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네네.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포트번호하고 그 포트번호를 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컴퓨터 입장에서 내가 스턴 안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를 쓰냐면은 지 데이터 패킷 안에다가 이 안녕하세요 앞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슬쩍 뭐 하나 이 뒤에다 뭔가 슬쩍 하나 붙여놓습니다. 포트번호를. 자기 포트번호를. 나 실제 포트번호는 여기야 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럼 얘가 그걸 알고 나서 나중에 또 알아서 보내줘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프로토콜이라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을 여기 맨 뒤에 붙는 게 포트번호다 라고 약속을 해놓으면 이게 포트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사실 이건 무선 통신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전송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BPS, 킬로 BPS, 메가 BPS 많이 들어봤죠. 비트라는 거는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최소 단위죠. 1바이트는 8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bps다 라고 하면은 1초에 1비트씩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kbps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000비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2의 10승계. 1mbps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의 20승계 104만 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GBps 같은 경우에는 2의 30승 어쩌고 개만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이거 메가bps 단위는 비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가바이트라고 생각하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거 1초에 1메가바이트씩 쏘는 거 아니에요. 1메가비트씩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은 인터넷 설치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 100메가급 광랜 깔았는데 집에서 속도 10메가밖에 안 나온다고. 무슨 문제일까요? 왜? 100메가바이트 BPS를 깔아주진 않았을 거예요 아직. 이건 뭘까요? 100메가비트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바이트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메가바이트 per second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10메가바이트 나오는 게 그렇게 사기당한 건 아니에요. 물론 조금 적게 나오는 거긴 한데 막 분노할 만큼 적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좀 일상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통신 쪽에서는 BPS, 즉 비트 단위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이 워낙 빨라지니까 뭐 다운로드 속도 막 1메가 이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1메가바이트, 초당 1메가바이트 다운받고 이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1메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비트로 고치면 8메가비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면 몇 개일까요? 8 곱하기 104만이니까 800만 비트가 되겠죠. 1초에. 그러면
컴퓨터는 얼마나 환장을 하겠어요. 일주일에 800만 개씩을 찍어서 보내고 있는데 사용자는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죠? 일주일에 800만 개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아마도 무선통신, 이번에 세미나 주제 중에 나중에 가보면 무선통신에 관련된 통신기술 발책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나오게 될 용어들을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주파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파수라는 내용 많이 듣죠? 핸드폰 살 때도 뭐 이번에 주파수 경매라는 것도 있었었고 뭐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네이버 사전에 있는 정의인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주파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차를 타고 갈 때 차 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가고 싶으면 아니, 내가 탈 수 있는 근데 차도는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이 주파수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파동,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핸드폰을 들고서 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전파를 이용해서 슉 하고선 원하는 저 AP까지 가게 됩니다. 저 공유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떠한 원리를 이용하냐면은 진동을 통해서 가요. 공기중을 진동시키면서 딱 가요. 근데 혹시나 고등학교 때 과학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알겠죠? 공진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죠? 같은 진동수가 있으면은 같이 진동을 해요. 지가 아무 일도 없어도. 우리가 뭐 방진설계 같은 게 되게 그런 걸 이용을 하죠. 방진설계 할 때 단단하게 지으면 잘 무너져요. 지진이 있을 때 적당히 같이 흔들려줘야지 안 무너진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선통신을 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공진의 원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중을 막 울리면서 그 친구들을 이제 가지고선 그 몇 번 울리는지가 이제 주파수가 되게 되고 그거를 감지를 하고 나서 아 이게 무슨 데이터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주파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쪽에다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쏘게 되고요.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양상으로 알아두자면 가청 주파수라는 거는 말했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주파수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공기를 울려서 상대방 고막을 진동시켜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훨씬 낮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16Hz에서 20kHz 정도까지를 사람이 계속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TV에서 그 검은 화면 내지는 빨간 화면이란다. 그 이상한 보라색 화면 같은 거 있을 때 삐하는 소리 들리죠. 엄청 높은 소리. 그게 아마 거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가장 상한선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쪽보다 더 높은 음이 되게 되면 사람은 못 듣습니다. 대역폭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주파수라는 건 이제 도로예요. 주파수 위에다 이제 내가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쏘게 되는데 그 도로가 얼마만큼 넓은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대역폭입니다. 이 대역폭이 넓게 되면은 만약에 차도가 넓게 되면은 차가 훨씬 더 잘 가겠죠. 대역폭이 넓으면은 통신 속도가 빨라집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이 친구 또 나왔어요. AP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원래는 공유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AP,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공유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와이파이를 해주는 애고 실질적으로 와이파이만 쓰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쓸 때, LTE 쓸 때 중간중간에 보면 기지국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도 전부 다 AP에서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역할은 뭐다? 중계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내가 어딘가에다 쏘고 싶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가는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면은 얘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이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저런 친구들이 이제 감지를 하고 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유선으로 다시 보내줘요. 물론 무선으로 쏠 수도 있고. 라우터랑은 다른 거예요? 라우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유선망에 있는 걸 되게 한정적으로 라우터라고 부르고요. AP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환경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SKT 본사 같은 걸 전국 곳곳에다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지국 조그만한 길 가다 보면 이렇게 SKT 써가지고 이렇게 막 이쪽에 뭐 이상한 거 달려 있고 이런 거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뭐 전봇대에 매달려 있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AP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하기 싫은데 왠지 나중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뭔지만 좀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통신이라는 게 우리가 무선을 쓰면은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막 길 찾아가는데 엄청 멀잖아요. 그죠? 구글 같은 거 내가 네이버에다가 하려고만 해도 네이버가 저기 판교에 있거든요. 네이버 분당에 있거든요. 본사가 서버 센터는 수원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네이버에 딱 치면은 바로 뜨잖아요. 거의
우리가 이 경로를 찾아가는 게 마치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부 다 미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동이 돼요. 왜냐면 실제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과정들 내려가고 올라가고 까보고 뭐 라우터 지나갈 때 이거 기다렸다가 까보고 내려가는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이제 무선 환경 같은 경우에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처리를 못해요. 동시에 한 개밖에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메시지를 쓰고 있고 이쪽에서도 메시지를 쏘고 있는데 우리는 둘이서 핸드폰 같이 쓰고 있는데 잘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얘는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확하게 똑같이 데이터가 오면 절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미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까지 동일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시에 쓴다라는 거는 그냥 이 사람 썼다가 나 썼다가 또는 뭐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누르거나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또는 무선 인터넷, 유선 인터넷 전부 다 보면은 여기 눈치 게임이라고 써있죠. 이 친구들을 채용을 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동시에 데이터 패키지 두 개가 날라오면 얘는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하냐, 우리가 동시에 소화를 못하고 나서 얘가 둘 다 버리게 돼요. 데이터 패킷을 나 못하겠어라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러한 원리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뭐냐면은 CSMA CD하고 CSMA CA인데 두 개는 이름은 좀 비슷하고 하는 일은 조금 다른데 동시에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CD 같은 경우는 뭐냐, 컬리전 디텍션이에요. 내 핸드폰이 공기 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쏠라고 준비를 하는데 이러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왠지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마이크로세컨드 0.001 마이크로세컨드 지금 성장에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쏩니다. 그게 바로 컬리전 디텍션이에요. 내가 충돌이 날지 안 날지를 미리 디텍션을 해보고 나서 쏘게 되는 게 디텍션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잠깐 바로 비었다 하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싸워요. 컬리전 어보이던스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요. 공기 중에 데이터가 날아다니는 걸. 그러다가 뭔가 좀 날 것 같아. 지금 이제 비었어. 그러면은 AP한테 물어봅니다. 나 쏴도 돼? RTS, Request to Send라는 걸 보내가지고 나 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쏴, CTS가 딱 날아오는 순간 나는 데이터를 전송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RTS 자체가 충돌이 나서 답장이 안 날아올 경우에는 난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다시 보내고 또 답장이 날아오는지 그때 쏘고. 이런 식으로 AP 자체가 어떠한 통신 순서를 정해주는 친구를 우리는 이제 CSMA, CA라고 부르고 지들끼리 알아서 눈치 게임 하면서 이렇게 싹 보고 있다가 이제 아무도 안 쓰는 것 같다 그러면 싹 쏘는 게 CSMA, CD입니다. 그래서 CD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충돌이 좀 많이 나요. 왜냐면 전부 다 똑같이 여기 있는 10명이 전부 다 똑같이 공기망을 지켜보고 있다가 비는 순간 같이 쏘는데 충돌이 또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돌이 좀 있는 편이고 CA 같은 경우는 충돌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RTS를 보냈다가 CTS를 받는 동안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버헤드라고 그러죠. 그러한 좀 딜레이가 걸리는 편이 아무래도 CSMA, CDA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네, 네트워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났네. 질문 있으시나요? 그럼 아까 CD 그 친구들은 그 스마트폰에 뭐 장치 속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그런 거라던가요? 그렇죠. 지들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데이터가 딱 쏘라고 하는 순간 지가 기다려요. 이렇게 먼저 스캔을 한번 싹 해보고 나서 뭔가 떠다니는 게 없다 싶으면 좀 기다려요. 그러다가 없다 싶으면이 아니라 있다 싶으면 좀 기다리다가 그게 끝나는 순간 내가 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건 안 하죠? AP가 네. 동시에 두 패킷이 왔을 때 랜덤으로 순서를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를 처리 왜 이런 거 못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 CSMA, CA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했다시피 CTS, RTS를 물론 보내기도 하고 CD 같은 경우에도 뭐 타이밍이 되면 바로 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구버전일 때 얘기고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뭔 짓을 하냐면은 지가 알아서 기다려요. 그러다 딱 비는 순간 자기 스스로 백오프 값이라는 걸 뽑아요. 랜덤한 숫자를 1에서 뭐 200 몇 가지 뽑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세컨만큼 지는 기다렸다가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명에서 전부 다 공기 중이 딱 비었다는 걸 서로 감지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3명에서 동시에 백오프 값을 뽑아요. 10, 30, 50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시민 사람이 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저는 30 됐을 때 이제 쏠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누군가 쏘고 있잖아요. 그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타이밍이 됐을 때 쏘고 이런 식으로. 절대 개발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서는 항상 머릿속에서 염두를 해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정통대에서